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의 상하의원 앞에서 영문으로 연설을 했고 59번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만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메리칸 파이 팝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 나름대로 뭐 흡족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시사톡도 함께 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들레의 그 한성동 국제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들레 임영지 대표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민들레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네요. 네. 이번에 압수수색은 지난번에 그 이태원 희생자 그 명단 공개 때문에 압수된 것 같은데 네 번째죠? 네, 이제 민들레 사무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월 26일이었죠. 네네. 한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영장의 발부로 볼 때는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네. 당시에 영장이 3개가 나왔었고, 민들레 사무실에 대한 거, 민들레 모든 직원에 대한 거, 그리고 특히 대표인 저와 우리 편집위를 맡고 있는 김호경 에디터에 대한 영장이 나왔었죠. 그렇게 이제 3번의 영장이 이어서 이번에 어제는 우리 민들레의 허경혜 이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 그것이 발부가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주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로서는 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탄 성명도 냈지만은 민들레에 대한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과 거의 뭐 때를 같이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 그 상하의원 그 연설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뭐 20몇 번 정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그 작은 매체를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 자유를 질식을 시키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좀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명에도 밝혔지만은 이제 저희 이제 민들레와 더 탐사도 포함이 돼 있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벌써 한 수개월째 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사실 경찰 중에서도 상당히 정예 인력들일 거예요. 그렇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이면은 네, 그 같은 정예 인력들이 지난번에 압수수색 때는 30명 이상이 나왔었고, 이제 어제 아침에도 여성 한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 6명인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경찰, 특히 정예 경찰 인력이 이렇게 한가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한번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민들레와 같은 이런 작은 언론에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인력들, 귀한 인력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태원 참사의 그 참사의 원인 그리고 책임자를 가리는데 쓰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 뭐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마 허경혜 그 작가가 그 집 앞을 나서서 이제 그 보통의 그 뭐 주부들이 하는 일상, 집안에 있던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이제 그 집화장에 버리고 이제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이죠. 그 일상을 이제 경찰들 6명이 이제 그 파괴한 건데,
그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몸 수색을 한 데 이어서 이제 그 가방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고, 왜 신체 압수수색인데 이제 뭐 가방까지 뒤지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 뭐 여경들이 달려들어서 가방들을 샅샅이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해 갔는데, 허 작가에 따르면은 그 여경들이 그 가방까지 압수수색하는 가운데서 왠지 모르지만 몸을 상당히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예. 예, 아마도 뭔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위에서 시켜서 뭐 일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이게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의 정예 수사관들이 이렇게 일상의 그 시민들 는 일상까지 이렇게 파고들어서 무리한 압수수색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이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게 뭐 떨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공무 집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뭔가 그런 느낌을 좀 있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경관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였다고 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근래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 처음 자기 스스로 겪는 일이지 않았을까. 당혹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관은 아마 이제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그 보호하는 일로 생각하고 아마 그 경찰관으로서 이제 꿈을 안고 들어왔을 텐데,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 시민들을 상대로 무리한 공권력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좀 자괴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긴 하지만 이제 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던 그 공무원을 지금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군기 잡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진원지 그 공무원들을 밝혀내서 일벌백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면은 왜 그 여경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생각하면은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고 그 세대는 소위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보통 해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완전히 그런 우리가 알기에는 그 과거지사잖아요. 뭐 수색하고 뭐 검문하고 하는 그게 갑자기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덜컥 자기 일로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서 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한 행동이 그 역사에 혹시 범죄로 기록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몸을 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떨림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저희 그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한 이렇게 쉬지 않는 이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오전이죠. 그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 부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와 JTBC 기자들 상대로 그 고소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 그리고 JTBC의 보도국장 및 기자들인데요. 그 고소한 적용 범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민들레하고 더 탐사를 상대로 지금 뭐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민들레만 지금 4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저희 뭐 더 탐사에 대해서도 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뭐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경찰이 똑같은 공평한 법 집행 의지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 JTBC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해서도 동일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찰 또 경찰 얼마나 이 공평한 또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정철순 변호사의 이제 고소장 내용들을 보니까 이 JTBC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최초 보도가 나온 뒤에 무려 한 41차례에 걸쳐서 JTBC에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내부자들하고 통화 녹취 파일들을 한 40건에 걸쳐서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번에 검찰에 압수된 게 4대의 휴대폰이고요. 4대의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는 통화 녹취 파일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 3만 건. 3만 건. 그러니까 그 한 건당 한 3분 정도씩 잡으면 한 9만 분 정도. 그래서 약 한 1,500시간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서 지난해 10월서부터 한 2달 정도 가까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통화 녹취 파일을 추출해낸 건데 어떻게 이 JTBC에서 정확하게 핀셋으로 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통화 녹취한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궁지에 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JTBC에게 자신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검사하고 송영무 검사와 JTBC 보도국장 기자들 상대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들레하고 더 탐사에 대한 만큼만 압수수색을 한번 하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민 언론 민들레가 드디어 이제 그 유튜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몇 명쯤 됐나요 구독자가? 이제 10,000명 가까이 이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7,000명 정도? 7,000명 정도? 예.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까? 2주, 예, 2주쯤 되는 것 2주쯤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7,400인가? 한 7,400 정도 7,400이요? 되는군요. 네. 예. 오늘 방송 우리 지켜보는 더탐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민들레 유튜브 구독 안 하시면 지금 저희 방송 중이나 혹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가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저희 또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 1만 명 달성 소식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매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시민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민들레가 이제 거의 이제 자립 기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국 방문을 한번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유 에디터가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중국 전방위 포위의 그 방점을 찍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대를 자임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것이 정상회담인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 용어부터가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말이냐? 저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일종의 주종회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종회담이다. 주인과 노예 간에 자발적인 노예를 자청하는 자발적인 종을 자처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상 외교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그 뭐랄까 동맹국 간의 외교이다. 라기보다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들은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광대극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광대극이었다. 네.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결코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모르죠. 미국인들이 보기에 미국의
정부라든가 미국의 이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인심이 후한 사람이 있나?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관대한 사람이 지도자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것이 어제 있었던 그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쉬운 9번이라고 했죠 아까. 쉬운 9번이라고. 예. 쉬운 9번의 박수, 또 20몇 번인가의 기립박수. 29번, 28번에 뭐 기립박수. 네. 그 기립박수가 온통 그 포토에는 그냥 그 박수 받은 거, 그 횟수 그걸로 그냥 그 기사가 그렇습니다.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도 참 기가 막히던데요. 이것을 마치 대단한 미국 방문의 성과인 것처럼 미국에 가서 어떤 역사적인 환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고 그 연설하고 나오는데 한 10여 분 걸렸다. 네. 그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모든 네. 의원들이 대통령과 같이 셀카를 찍고 네.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한마디 한 것들을 전부 쭉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다 모아놨어요. 네. 그쪽에 물론 뭐 그 스케치나 동정으로서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알맹이가 없이 그런 걸 이렇게 너무 과장하면은 어느 쪽이 뭐가 목적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바이든이라든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의 미국에 와서 보여왔던 말과 행동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져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선물을 가져왔구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관대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지도자가 있나, 한편으로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좀 두 가지가 상하 양원에서의 그 기립박수와 그 바이든의 웃음에 담겨 있다고 봐요. 이번에 상하양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 이후 에디터가 말한 이 부분 행동대사임하고 대중봉쇄가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해 그 10월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그 동아시아 그 정상회담 때 한미일이 그때 정상회담을 했어요, 삼국이. 그때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IPEF입니까? 그걸 같이 그 선언하고 그때 바로 동시에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국판 IPEF 인도 프레임 전략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미국이 정한 그 프레임워크에 완전히 호응하는 거여서 굉장히 고맙고 기분 좋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본 틀은 이미 그때 짜여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올해 그 3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3자 변제식으로 국민의 대다수 뜻과 반대되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한 뒤에 이미 그때 기본 틀, 이 지금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게 이르는 그런 과정이 이미 그때 다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기획 아니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미 짜여져 있지 않았나. 각본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말 중에 하나가 그 정상회담 내에서도 그렇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도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특히 한일 간의 그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할까요? 하여튼 그 물꼬를 터준 데 대해서 그 용기와 그 기회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귀한 발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3국 대통령이 한일 간의 타국끼리의 어떤 그 외교 행위에 대해서 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걸로 보면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기본 미션은 뭐냐면은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워싱턴에서 우리가 작년 프롬펜에서 짰던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완전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하는 그게 이미 그 하나의 플랜으로 짜여져 있지 않았나. 네. 그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디터도 말했듯이 그 공격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중국 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그 소위 삼각 북방 동맹이라고 그럽니까? 북방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말하자면 이쪽에 남방 삼각 동맹을 완성한 거죠, 일단. 네. 네. 그게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골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역대 한국 정상하고의 그 회담에서 뭐 이런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둔 적이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그 기대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들을 뭐 다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준 거고. 그렇죠. 뭐 반대하기 하나도 없죠. 네. 전폭 수용이죠. 네. 전폭 수용. 네,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뭐 자동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걸로 끝낼 수 있었고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가 네. 전부입니다. 이게 그렇죠. 두루뭉실한 정도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이 줘야 될 것은 미국이 받아야 될 것은 그냥 현찰로 다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좀 기대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두리뭉실한 그냥 약속 어음 끌어준 거죠. 불확실한 그냥 어음 정도 받고. 그렇죠. 네. 사실 어음도 아니죠. 어음도 아니죠. 어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도 얘기했죠. 이번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도 전에 미국 정부가 미국의 언론들에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가 없는 뭐 외교적 결례 이상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자들이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정상회담 결과를 따라가야 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전례 없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되나 싶은데, 대통령이 원래 그랬잖아요. 네? 어디 하나 발표할 때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외국 외신을 상대로 했어요. 했죠. 외국에 먼저 알린 다음에 그 한국 언론이 받아쓰게 했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 경우는 이제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외신을 통해 발표한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곧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치 예정 사항을 미리 사전에 발표하듯이 자국의 언론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뭐 굳이 뭐 지켜볼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요식행위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바이든의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둔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고마운 존재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한미 그 상하 양원에서 59번 박수를 받을 만하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번에 그 한미 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니까 주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상당히 보기에는 상당히 감동적인 연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 6.25 전쟁 때 그 희생자들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그 가난했던 한국이 이렇게 크게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기여가 컸다는 걸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래서 새삼스러운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큰 한국이 거꾸로 이제는 미국을 대신해서 그 중국과 그 러시아를 상대로 한 그 미국의 그 이익을 지키는 안보 굳건한 그 파수꾼의 역할, 행동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으니까 더 대견하겠죠. 대견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에 우리가 따져야 할 것,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전혀 짚어지지 않았고, 특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기업들 전기차나 배터리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계속 도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넘어가 버렸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굉장히 짚어야 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 무슨 그
첨단 기술, 아니 신흥 기술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대화체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관할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가 아니고 NSC 국가안보회의하고 저기 그거예요. 저기 우리나라 국가안보실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소관 업무 부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럴까요?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니 긍정적인 것도 먼저 한다면 그건 이제 기술의 어떤 대중국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새로운 기술을 서로 양국이 협의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거에 갖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인 것이라고 본다면은, 부정적인 것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한국 기업들,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 다 미국 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기밀 정보까지도 다 내어놔라, 그래야 보조금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대화체를 보면은 그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이 정보기관들이랄까, 그쪽 기관들이 그걸 소관하게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모든 왜냐하면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그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그 반도체 부분, 제조 부분은 미국이 따라올 수 정도로 제조 부분 우리가 한국 월등히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최고 권력기관이 다 일일이 다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다 보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걱정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의 한 주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식의 그냥 민간 사설 연구기관들의 어떤 그 협력하는 그 센터라든가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국가 최고기관이 그걸 딱 체크하겠다는 거는 좀 불길해요. 네, 우리 첨단 기술에 대한 이제 그 주권을 사실상 이제 그 미국의 그 일정 부분 저당을 잡힌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밀들을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그 안보 이익이란 차원으로 언제든지 그 기술을 탈취해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길도 의심할 수 있는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노르과학수라든지 46초 정상회담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욕을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모욕감들을 보면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빈에 그 초청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그래서 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너무나 비싼 지금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작년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나토는 알다시피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근데 그게 난데없이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돼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다들 논의됐던 게 뭐냐면, 왜냐면 그 전부터 미국 그 유럽 쪽하고 아시아 태평양 쪽하고 이렇게 합치는 안보 관계 경제적으로 합치는 그 논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마드리드 정상회담이야말로 일종의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한승도 에디터가 오늘 아침에 썼던 칼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토 체제로 넘어가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나토로 하면 일종의 군사 체제인데, 군사 동맹 체제인데, 동아시아에서 보면 아직 인도는 경제적으로는 같이 묶을 수 있지만 인도는 지금 비동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거기도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에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군사력 측면에서 한국이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래서 그 동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면은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정도 해서 뉴질랜드까지 넣어가지고, 사실 뉴질랜드, 호주도 거기 총리들도 거기 초청이 되었어요. 마드리드에. 그렇게 가는 방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타결하는 데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한일 간의 과거사 역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라든가 군사 합동 훈련이라든가 하려면은 한일 간이 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막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관계냐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식으로 해서 미국 매개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지소미아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터버렸어요. 이번에 지소미아도 완전히 삼국 공동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나 그 역대 정부들이 참가하기를 꺼리고 거부했던 그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사실상 이번에 또 다 참가하는 네. 쪽으로 돼버렸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판, 동아시아판 나토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다 없애버렸고 네. 완전히 사실상 그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종의 그 미국이 주도하는 네. 그 안보 경제 일종의 통합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핵심 멤버들이 한국과 일본이고요. 군사적으로는 한국 역할이 크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보낼 문제도 지금 논의되고 있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그 패권 동맹의 이제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외교 뭐 성과가 적지 않다 이렇게 뭐 자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북중러하고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나리오인데 우리는 지금 미일 동맹을 그 강화해주는 우리가 행동대로서 조금 역할들이 강조가 되면서 점점 한국과 북중러는 지금 그렇죠. 긴장이 지금 파고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파고 높아지고 남방 북방 삼각이 대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휴전선이 최전선이랑 늘. 네. 그러니까 항상 최전선에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쪽은 남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할 쪽도 남북한이고 그 주역도 아니에요. 항상 장기판이 졸 비슷하게 돼 버리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자처하는 앞장서서 행동대로 했지만 그런 꼴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정부가 이걸 하게 되면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라고 하는 구실이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가지고 저렇게 도발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북한이 장기 미사일 뭐 수십 발 쏘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따져보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그 집권 체제 초기부터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던 대북 정책이라든가 혹은 그때는 평화가 주조였단 말입니다. 네네. 그걸 다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보면은 소위 선의에 기반한 평화랑 얼마나 가짜냐. 우리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히 위에 서면서 평화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북한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리고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어요. 그때까지 안 했는데. 하니까 북한이 이제 그걸 뭐 구실로도 좋고 뭐 하여튼 계속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어느 쪽이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예, 앞뒤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저희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그 훨씬 더 그 안보가 강화됐다 그런 안심을 하기보다는 외려 지금 점점 더 한반도의 긴장이 북중로를 자극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파고가 높아지면서 문제는 이 대립 구조를 없애는 것이 진짜의 평화인데 예. 대립 구조를 더 붙이면서 예. 그게 필요한 그걸 막기 위해서 무기가 더 필요하고 동맹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그 유행했었던 영화가 그 학교에서 그 돈까지 좀 대주면서 그리고 필수적으로 보라고 권유했던 영화가 그 또리 장군 예. 만화 영화 또리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상하위원 연설하면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가치 동맹을 강조를 했는데 본인은 그 또리 장군 그 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예전에 그 반공 그 이 냉전 시대에서 미국, 일본과 같이 이제 북중러를 공산 독재 국가로 규정을 짓고 그런 공산 독재 국가를 견제하는 이 자유의 우방 국가인 미국과 일본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만약에 자유를 지키는 선봉장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또리 장군으로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예. 예, 그런 기쁨에 이제 백악관 만찬에서 예전에 갈고 닦았던 예. 아메리칸 파이, 맞습니다. 롱롱 타임 어고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추결을 벌인 게 아닌가. 뭐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래를 즐기고 좋아했던 건
그 어떻게 보면 20세기 일인데 지금 21세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0세기로 회귀하는 그런 그 어떤 세계관이나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도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백악관 만찬에서 불렀던 A Long Long Time Ago로 시작이 되는 이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팝송은 저희 그 더 탐사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대구지검인가 대구고검 근무 시절에 그 대구에서 유명한 이제 룸사롱에 자주 간 이제 성매수 의혹을 사실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로 뭐 지금 현재 그 기소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구 지역의 음성에서 자주 봤다라고 하는 그 목격자의 목격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여기 와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자기가 공명은 생각나지 않는데 long long time ago 이걸로 항상 시작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때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아메리칸 파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백악관 만찬에서 불렀던 노래가 하필이면 그 똑같은 long long time ago였는데 이번에 자신 있게 부른 게 바로 그 노래였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그 빙하 타고 온 둘리에 이제 비유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반공 냉전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뭐 심리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심리를 분석했습니다만은 이 청년 시절이 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법고시 되고 검사로 임관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는 아버지가 이렇게 그 떠받들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거. 식민지 청년으로 태어나서 일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것도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또 형님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필생의 과제인데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미국과 일본과 함께 그 자유를 지키는 또리 장군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본인이 애창곡 롱롱 타임 어고를 펴주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뭔가 좀 흡족해하는, 본인은 흡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국민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그 가사가 롱롱 타임 어고로 시작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파이. 사실 그거 참 좋은 노래고 저도 한때는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일 만큼 아주 미국의 그 돈 맥클린이죠. 아주 지성파 가수이죠. 빈센트 반 고를 노래한 빈센트 노래와 함께.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가 또리 장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대통령은 사실 그 정도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 정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리 장군 수준의 그런 만화.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멈춰 있다.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지적인 성장을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 때, 어떤 경우는 중학생 때, 어떤 때는 뭐 20대에 사람이 이제 넓어지고 또 지적으로 뭐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확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의 의식에 지식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저는 그런 경우가 혹시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게 어떤 악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안들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이 그런 식이에요. 세상에는 전적으로 적이 아니면은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많은 복잡다단한 관계들도 딱 두 개로 쪼개는 것이죠. 자,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은 자유의 적이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데 우리 국내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오래전에 없어졌던 그런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정말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결코 농담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그 아메리칸 파이,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볼 때에도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다른 곡도 아니고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미국적인 것이거든요. 이 노래 자체가 네. 가사가 미국이냐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건 가공 비례이죠. 설령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를 좀 부르지는 못했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미국인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팝송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런 노래를 골라야 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이제 미국을 동경하면서 청년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한 청년이 이제 본인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다른 데도 대통령이 본인을 이렇게 불러줘서 국빈으로 불러줘서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본인이 아마도 드디어 이제 청년 시절부터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그 좋았던 옛 미국의 그 노스텔지아를 자극해서 박수를 받을 충분한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것도 보면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 타임 갭이 있는 것이 뭐라고 하나요? 이게 한 30년 내지 40년간의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또리 장군도 그 대표적인 반공 영화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반공 영화의 그 전성기는 말하자면 1991년도에 무너진 그 동서 냉전 시대에 아주 상징적인 그건데 실질적인 거죠, 사실. 반공 영화라는 게. 근데 지금 그 무너진 3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모델로 일종의 생각하고 있는 일본이란 사회도 잃어버린 4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전성기는 지난 지 오래됐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게도 많은 부분이 역전당한 말하자면 저물어 가는 하나의 세계이고 미국도 그 전성기를 이미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이 경쟁하겠다고 나서고 G2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미국이 그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걸 중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막 차단하고 규제하고 하는 이것부터 우선 미국이 힘이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 뽑힌 대통령은 그 과거에 전성기에 어떤 미국, 일본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또리 장군 얘기를 해서 너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뺏긴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하 양원에서 쉬운 9번에 걸친 박수 소리 이전에 새겨 들어야 될 소리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민들레의 김평호 교수님의 칼럼을 했는데요. 김평호 교수님은 미국의 이런 그 권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민들레에 계속 그래서 미국 터파복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 제목으로 글을 꾸준하게 이제 그런 주제들로 쓰고 계시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건 결코 반미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보자 하는 그런 눈을 좀 더 넓혀주는 칼럼들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 중요한 칼럼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가치 외교 동맹 또는 혈맹 운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익이 함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키신저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고 계세요. 유명한 말이죠. 미국의 적이 되면 위험한 정도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면 치명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수 소리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뭐 자기 나라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죠. 하지만 미국은 그런 점에서 정말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맹관계, 이른바 혈맹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항상 국익 우선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얘기고 혈맹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이제 한미 간의 이런 동맹관계를 되게 더욱더 동맹 이상의 관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할 때 쓰는 말이 혈맹인데요. 하지만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이게 동맹 관계적인 혈맹일 때, 그럴 때 서로 피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칫 한쪽으로 피를 빼앗기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혈맹은 혈맹이어도 일종의 흡혈 관계 아니겠습니까? 흡혈 관계.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마치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이고 있는 자발적인 애속, 자발적인 퍼주기, 자발적인 굴종, 이것은 지금까지 한미 간에 상당히 동맹관계 쪽으로 많이 대등하게 움직여왔던, 그리고 그런 전진을 많이 보여왔던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지금 다시 과거에 한국전쟁 직후라든가 60년대 일방적인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의 대미 예속과 같은 그런 식의 과거로의 일방적인 주종 관계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청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혈맹은 혈맹인데 혈맹의 내용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혈맹 미국이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건 김평호 선생이 지적하셨듯이 그 몇 가지 예를 보면 아주 분명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본과의 관계인데 일본과는 2차 아시아 태평양 때 그렇게 싸우고 그게 적으로서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했는데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이 미국이 최대 동맹국으로 하루아침에 딱 바꿨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럼 예전에 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보면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 이라크 편을 들었어요. 후세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인 나중에 결국 미국이 처단했잖아요. 그렇죠. 오사마 빈 라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탈레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미국이 필요해서 만든 조직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 이란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가 자기 국가 이익에 위배되니까 하루아침에 딱 바꿔가지고 오히려 처단하게 되잖아요. 철저하죠, 그런 면에서는. 네. 자, 어쨌든 이 박수 소리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로 지금 이게 노래 부르면서 지금 줄거할 때가 아닙니다. 자, 다음 우리 김민웅 교수님께서도 미국의 기지 국가로 끌려가는 한국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전하셨네요. 김민웅 교수도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이시잖아요. 네. 이제 그 이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가장 좀 깊이 들여다본 분 중에 하나이죠. 김민웅 교수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기지 국가라고 하는 이제 하위 종속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어떤 하위 파트너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느냐? 이것은 미국의 의도와 함께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도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구 간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종속 관계가 되기도 하고 대등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민웅 교수의 얘기도 미국에 대한 저항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항의 시도조차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네. 김민우 교수님은 이 미군 미 군정청의 성조기가 아직도 버젓이 휘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제국 미국을 전쟁 기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일부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저리고 있는 패권 경쟁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전혀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하지 않은 시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전쟁을 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군산복합체라고 아시겠지만 가장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고 또 그 미국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예컨대 보잉이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그 인터넷과 관련되는 그 IT 거대 플랫폼 대기업들도 다 전쟁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 자체는 그냥 과격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일반화된 일종의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어쨌든 김민웅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이제 의존한 안보라고 하는 것의 허상을 지적하시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다. 자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국내에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우리 미국 교민들 비롯해서 전 세계 그 우리
재외 동포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일방 포주기식 외교에 대해서 규탄 시위가 네. 있었죠. 네. 예. 예전에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무슨 대사관 앞이나 어떤 국무부 그쪽에서 미국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들이 가서 이게 데모하고 시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야 저런 세상이 있나 했는데 네. 우리 대통령 때도 가는데 막 좀 맞고 막 그런 모양인데 네, 워싱턴 동포 시위대 앞 차벽 무산되자 이제 우산벽이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네. 민들레 네. 김성진 기자가 네. 미국의 동포들이 저렇게 항의 시위, 규탄 시위를 조직을 했고 또 시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미국의 도시와 도시 간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왜 필라델피아 그 민주동포 모임에서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 성명서가 공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저희에게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게 성사가 이제 된 것인데요.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지금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정말 이거는 못 견뎌합니다. 더욱더. 밖에서 보기엔 정말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고국이 이렇게까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이라고 칭송을 받던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미주 동포들의 이런 분노, 아마 저런 시청자분들이 아마 분위기가 저 차벽, 아니면 우산벽 저 제목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좀 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마 그 대통령실 그 경호처 직원들이 그 미국 현지 그 교민들의 이제 시위대가 시위하는 장면들을 이제 영상에 잡히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뭐 차벽을 뭐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많이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마 미국에서는 쉽지 않죠. 실패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대통령 그 내외가 탄 이 차량이 이제 시위대 앞을 지나가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황급하게 이 우산을 까만 우산을 펼쳐가지고 그래서 우산벽인데요. 시위대들의 모습이 영상에 잡히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산벽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차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제 저런 발상 자체가 참 황당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런 거 경찰일 수 있겠죠. 이제 반대를 해서 이거는 미국 경찰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시민적 자유의 자유. 최고봉이 네. 시위 자유이고 네. 이거 미국 법에 혹시 이걸 막으면 네.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할 자유는 인정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산벽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인들을 보기에는 기상천외한 이런 장면이 펼쳐질 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해외 촛불 행동 성명서 이게 현지에서 이제 그 교민들이 발표했었던 성명서 내용이고요. 네.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뭐 스위스, 동남아에 있는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이 함께 연명을 해서 발표한 성명서고요. 그리고 이거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했고요. 지금 뭐 세계 전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앞 이제 미주 동포들이 윤석열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시위를 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현지 영상. 이거 국내 언론에 어디도 보도된 적이 없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Step down 윤석열! Step down 윤석열! Yes to peace! No to war! Yes to peace, no to war. 지금 이제 스텝 다운, 윤석열 퇴진하라. 그다음에 프로시큐트위, 김건희를 기소하라. 그다음에 라이어 윤석열은 거짓말쟁이.
트레이터 윤석열은 매국노, yes to peace, no to와 평화 찬성 전쟁 반대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재외동포들이 비맺힌 음성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연결시키는 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 광고 상품에 먼저 요 진미 채무침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상품입니다. 진미 채무침 속초 오마니 진미 채무침 이거 100% 수작업으로 만들고요. 이 속초 오마니 진미채는 이제 시중에서 흔히 만나는 진미채와는 아주 비교를 거부합니다. 속초시가 인정한 젓갈 명장 이지연 명장이 아주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진미채 무침이 먹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주 입에 착착 감기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진미채가 물론 맛이 좋으려면 원물이 좋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쫄깃한 오징어 본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싱싱한 오징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속초, 이 싱싱한 오징어를 그 해풍에 잘 말려서 조금 두툼한 느낌으로 이 채를 만듭니다. 그래야 이제 쫄깃한 식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원물도 중요하지만 양념도 중요하죠. 이 양념은 또 너무 짜지도 너무 달지도 너무 맵지도 않아야 합니다. 양념이 너무 강하면 이제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을 이제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직접 한번 오마니 진미채 무침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맵고 짜고 뭐 단맛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적당히 잘 어우러져 가지고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직접 맛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러운 수작으로 만든 이 진미채 무침은 이 밥 반찬뿐만 아니라 간단한 술안주로도 정말 좋고요. 특히 골뱅이 무침이나 김밥에 이 속초 오마니 진미채 무침을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미채가 밑반찬이 아닌 아주 훌륭한 요리임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격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속초 오마니 진미채 무침 350g, 두 통 18,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모.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광고 상품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상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인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는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서 3종 선물 세트를 내놨습니다. 뭐 모두가 어려운 시기긴 합니다만 이제 곧 5월달 이제 가정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또 가족 이웃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실 텐데 이런 선물 고민하실 때 좀 특별한 선물 하실 분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아주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GMP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인데 이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iOS 인정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1도 없이 드시고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3종 선물 세트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3종 선물 세트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간 건강을 위한 밀크 시슬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혈행 건강과 개성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 오메가3 루테인이 있습니다. 간과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 미네랄 10종, 우리 몸에 필요한 제가 히토류라고 항상 표현하는데 이 히토류, 몸에 필요한 히토류 모두 담은 멀티비타민, 비타민 앤 미네랄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 3종 세트 모두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 간 건강과 눈 건강, 혈행 개선, 거기에 필수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두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 3종 선물 세트로. 그리고 이 3종 선물 세트 가격 38,700원입니다. 이거 유명 제품들 이렇게 3종 세트 따로따로 챙기면 한 10만 원 정도 넘는데 이 3종 우리는 37,000원, 더탐사물은 37,000원, 하루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역시 무료고요. 더 이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만한 선물이 없습니다. 현재 1000세트 한정 판매 이벤트 중입니다.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경우 특가 이벤트는 자동 종료됩니다. 지금 바로 더 탐사몰에서 가정의 달 특급 이벤트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로 전화주문도 가능하고요. 전화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약이 있군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서 손주는 3종 선물 세트, 간과 눈 그리고 몸에 필요한 히토류 이렇게 하루 1,300원 가격으로 한번 가정의 달 선물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광고 이걸로 마치고 다음 계속 한번 달려볼까요? 준비한 소식. 네. 자,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산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숱한 문제점들 우리가 얻은 것은 빈손으로 빈손 외교, 조공 외교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한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만 지금 언론에 난무한 이러한 이 보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본질을 제대로 잘 보여주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또 다시 언론에. 그래서 또 언론의 책임들을 우리가 또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이명재 대표께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막는 언론이라고 한 또 칼럼을 해주셨네요. 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참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료화될 것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 언론의 지금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엊그제 방미 여기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 나왔던 몇 개의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죠. 네네. 가장 물어봤어야 될 질문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도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느냐.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들, 과연 이것이 동맹국에 대해서 온당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 나왔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죠. 네. 미국 기자들이었죠. 한국 기자들이 물어봤어야 될 질문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미국 기자가 한 것이었겠죠. 미국 기자가 한국 기자가 물어봐야 될 질문을 물어보고 있고 그것을 한국 기자는 마치 신기한 장면을 지켜보듯이 지켜보고 있고 또 그것을 인용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입으로 물어보고 자신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야 될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 기자가 대신하고 있는 질문을 마치 제3자가 관전하듯이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질문하지 않는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다. 네, 그 LA 특히 이제 LA 타임스 기자가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이면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내년에 그 대선을 의식을 해서 동맹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너무 해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쩔쩔매게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사실은 왜 한국 기자가 아니고 미국 기자들이 해야 했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구하고 이게 추궁했어야 되는 핵심적인 거고 아마 많이 따라갔던 그 기업인들도 사실은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그렇죠. 질문은 하도 안 하니까 외국 기자가 오히려 대신해주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도 사실은 너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어요. 그 이번에 결국 뭐 한국과 그 한국 기업들이 뭐 미국 현지에 뭐 수백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뭐 자동차 공장들을 짓고 있고 이게 미국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한국의 일자리에도 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나 이제 그 자동차가 지금 미국 현지에 지금 공장이 대규모로 지금 지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공장 이제 가동률은 사실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결국 그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을 봐도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또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미국이 그 한국 그런 첨단 기업들의 그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그 사람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인플레 억제법에 의해서 IRA 법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하고 반도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기자의 질문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보정을 주겠다고 막 특혜를 베푸는데 해가지고 한국 기업 대거 지금 유치해놔 놓고 막상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막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뭐 기밀 정보도 내놔라. 그다음에 이익 장사에서 얼마 남으면 그 몇 프로 이상은 미국 정부한테 내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 그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막 붙인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깡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더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요즘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 이건 국제 깡패 같아요. 그게 원래 중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이 하는 거 보면 중국보다 한 수 더 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따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남이 질문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 방문하기 전서부터 사실은 이딴 망언 또 실언들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들은 사실 이걸 미화하기 급급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 로이터 통신하고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야말로 엄청난 망언이었죠. 이 발언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 특히 유력한 언론들의 여러 이제 제목들이 뒤에 나올 텐데요. 우리 김성재 새롭게 합류한 우리 김성재 미디어 비평 담당 에디터 이런 이 기사를 쓰면서 대통령의 망언이라고 그랬어요. 망언. 근데 망언과 실언이 어떻게 다를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망언은 그야말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이죠. 이건 잘못된 말이고 분명하게 이제 비판의 어떤 의도가 담긴 의미가 담긴 그런 용어인데, 근데 국내 언론들에서는 이런 말들이 별로 안 보여요. 하나 좀 볼까요? 나온다면은 그렇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또는 실언. 실언과 망언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실언은 실수에 의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망언이 나오게 된 어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식이 담긴 거예요. 어떤 확신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네. 단순한 실수라든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망언을 실언이라고 함으로써 이건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정도의 그런 주의를 당부하는 것 정도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취지를 오해받는 일 없도록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취지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네, 실제로 예. 그 대통령의 생각이 그랬었는데 뭘 그렇죠. 취지를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 망언 역사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망언이 구보다 망언이거든요. 구보다 망언이 뭐냐면 1965년 한일 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63년인가에 그 구보다라고 하는 일본 그 한일 협상 수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됐고 경제 발전도 이루어졌고 교육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나 침략이 반드시 나빴던 건 아니다. 좋은 면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무려 한일 협상이 한 4년 내지 네. 4년, 5년간 중단이 돼요. 네. 너무나 국민들한테 격분을 일으켰기 네.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망언입니다. 네. 그 오보타의 망언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망언이 딱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비할 바가 못 되는데요. 그렇죠. 예. 구보다의 말이 망언인 것처럼 네. 지금의 이런 말도 실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구보다의 망언은 뭐 구보다 일본 입장이니까. 일본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중앙일보는 그나마 그 대통령이 그 취지를 오해받는 일 없도록 신중해야 된다라고 뭐 그 최소한의 저 비판의 형식을 갖추고 있긴 해요. 그런데 거꾸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말 실수하게 되는 야당이 야당 탓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마치 대통령의 말 실수, 실언을 정쟁화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가 거듭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이게 봤는데 지금 야당하고 지금 비판 세력들은 대통령 말 실수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야말로 전 정권 때 실수만 기다리고 한마디 하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나 터집 잡고 그렇게 했나요?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인 그런 장본인이면서 세상이 바뀌니까 거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 발언을 말 실수라고 하는 걸로 네, 그렇죠. 교묘히 지금 호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를 네. 그 마지막에 한국일보의 사설의 제목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메시지 관리 문제이다. 메시지 관리의 문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말을 다듬고 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인가요? 뭐 아니죠. 이것은 그 발언자가 발설자가 철저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죠. 작정을 하고 내놓는 말들이죠. 이건 메시지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역사 인식 그리고 철학의 문제를 이제 메시지 관리의 문제로 축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윤석열 이제 망언 폭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언론의 이런 관대한 또는 정확하지 않은 또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 보도하지 그런 것이죠. 않으려는. 그러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사안을 규정하는 이것들 중에 프레임이죠. 하나에 어떻게 규정하는 용어를 쓸 것인가에서 벌써 프레임이 담기는 것이니까요. 하나의 말을 실언으로 보느냐 망언으로 보느냐 벌써 이건 사태 규정이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망언에 대해서 때로는 박수를 보내고 결단으로 칭송을 하고 때로는 이걸 실수로 축소를 하고 하면서 이 말은 자꾸 어떤 끊임없이 나의 발언이 한국의 언론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있고 응원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다소 조금은 내가 좀 말을 잘못하더라도 다 이런 것을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비호해주고 있구나. 이런 응원을 받아가면서 점점 이제 그 망언의 어떤 그 강도와 어떤 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폭주하는 것이죠. 예, 망원 기관차가. 망원 기관차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극우 언론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폐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망언이 쏟아지니까 그걸 그냥 주워 담는 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초조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도어 스태핑 뭐 폐지는 그런데 이제 해외 정상 나설 때마다 또 이 극우 언론들은 참 가슴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예, 예. 예. 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뭐 한번 누구랑 기자회견 했다 회담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예, 세상이 태평성대고 잘 돌아가면은 그런 거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텐데 지금 워낙 위난 사태라 국가 명운이 지금 명제 경계가 달렸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화제가 논란이 됐었던 얘기였죠.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 뻥튀기인데요. 네. 예, 이제 전반적으로 언론이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이번에 그 방미 회담에 대해서 보도하는 전반적인 기조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망언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였다고 한다면은 넷플릭스 투자 이 얘기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약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대대적인 투자를 취한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서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4년간 3조 2천억 네. 투자한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도됐죠.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이미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약속한 전체 투자의 총액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한 그 금액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거 큰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영업화에 예. 따르면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지난 2년 동안 뭐 133조인가요? 그렇죠. 반면에 이번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1천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1천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지적은커녕 한국은 59억 달러죠. 예. 이번에. 그렇죠.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59억 달러 가운데서 그렇죠. 그나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넷플릭스 투자 금액인데 근데 이것조차도 그게 한 20몇 억쯤 될 거예요. 참 속빈 강정이다 하는 것이고요. 마치 이것은 과거에 MB 정권 때 그 원전 수출 그 얼마나 그 과장되고 국민들을 현혹 기만했던 것입니까? 그 금액의 규모는 다르지만은 넷플릭스 이거는 유사한 사례를 보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할 때부터 이미 이야기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한 해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게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고 네. 이게 8천억이 나와 있듯이 4년 동안이면 3조 2천억인데 이게 이제 금감원 공시자료에 보면은 이제 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매출 원가하고 이제 마케팅 비용을 합하면 이제 연간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한국 투자 금액이 이제 8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4년간 8천억 곱하기 4하면 3조 2천억 나오죠. 근데 이번에 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약속받은 게 향후 4년간 3조 3,400억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 한 4년간에도 지금 현재와 같은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 계속 투자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죠. 평소대로. 평소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1천억 달러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비하면 이 그게 대비시키는 미국도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넷플릭스는 물론 넷플릭스도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 좋은 일이고 우리 문화 산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데 너무 어색하죠 이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배려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만 처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될 텐데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도 못 따졌잖아요 지금. 네. 더군다나 이 넷플릭스 뭐 투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또 김건희 씨가 또 중간에서 그 큰 역할을 한 걸로 뭐 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요즘 V2로 얘기합니다만은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런 넷플릭스 뭐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이 보고를 받고 이럴 지금 뭐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 그 라인도 그렇거니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는 아무 관계 없죠 지금 정권과는. 네. 그 원래 한국 그
드라마나 소위 K 드라마니 K 영화라고 하는 그것의 성과,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 쪽과 손잡고서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투자력을 계속 늘려온 거거든요. 이 정권 이전부터. 물론 어떤 정권이든 자기 성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종합하고 부풀려서 발표하고 싶어한 그거야 욕구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 이건 좀 공색해 보입니다. 이거. 예, 요즘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유행어가 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센터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내고 김건희 씨가 항상 센터 중앙에 있는데 단순히 사진상에 돋보이고 싶은 욕구가 이제 사진의 그 센터에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국가 그 정책에도 마치 본인이 사실상의 본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 뻥튀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띄우기성 이벤트이기도 해요. 김건희 씨가 버전이 또 이 넷플릭스 CEO하고의 면담에 참여해가지고 본인이 또 중간에서 실제로 이런 뭐 투자를 그 받아내는데 직접 자기가 보고도 하고 마치 자기가 관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소식을 또 우리 한승동 에디터님께서 쓰셨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아까 그 100년 전 악행 무릅쓰고 사죄 못 받겠다. 내가 그거 주어도 나였죠. 결국은 이건 뭐 그런데 워낙 너무 자명한 거여서 이걸 설명하기도 옹색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사죄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일본이 해야될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일제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법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 전쟁 범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인도에 반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예요. 이거는 아니 이를 강제로 데려간 것부터 범죄적인 행위인데다가 그렇게 혹사시키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임금을 하나도 안 주고 다 떼먹었어요. 자기들이 그 체해가지고 저축시켜준 것도 해놓고는 나중에 안 줬거든요. 그렇죠. 그 완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에 대해서 예전에는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재판을 못했으니까 민주화되고 나서 그나마 할 수 있었으니까 일본 재판소에 계속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일본이 다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민주화되고 나서 한국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게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럼 그 판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판결대로 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그 민사소송입니다. 더욱이 그때 돈 줘야 될 거 안 주고 혹사시켰으니까 그 보상하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 가해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철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그 판결에 따라서 돈 주려고 했어요. 그 돈 해봐야 자기들 대기업에서는 얼마 안 되는 한 1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나서요. 아베 시초 정부가 나와서 그거 안 된다. 이미 그거는 65년도 한일협정에서 다 해결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가 이런 국제법 위반하는 거라는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도 이 피해자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그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배상 받아야 된다는 게 일본 사법부도, 일본 재판부도 그걸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그걸 권리가 있다고 해놓고 대신에 이거는 한일 협정에 의해서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는 이걸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돈을 못 준다고 그걸 기각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리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법의 그 국제적인 법의 흐름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한국 사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집행력을 갖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마치 그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분란을 한일 간의 분란을 일본은 그걸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반일 감정, 민족 감정 때문에 엉터리로 그냥 무조건 하고 돈 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돌려버렸다니 문제를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엉뚱하게도 우리 대통령이 그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있을 때 2015년도에 이제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라고 해서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 특집을 하면서
강제징용 되셨던 이제 할머님 한 분하고 이제 할아버님 한 분을 이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님이 그 당시 연세가 이제 80 중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겠네요. 이제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 될 나이인데 그 집안이 어려웠는데 이제 갑자기 그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서 중학교 이제 학교 공장에서 일도 하게 하고 학교도 보내주겠다라고 꿰어서 그 일본에 데려가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일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서 있었고 기숙사 주변에 아주 높다란 담장이 쳐져 있어서 밖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밤 늦게까지 꼬박 뭐 한 12시간을 이제 강제 노동. 예. 그 잠깐 동안 한 30분 정도의 이제 그 점심 먹는 시간, 점심 저녁 먹는 시간만 빼고는 그렇게 노동을 했고 또 바로 자기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너무 졸려서 이제 잠깐 조는 사이에 이제 뭐 이게 기계에 이제 눌려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이제 그걸 그냥 그 핏자국을 그냥 이 걸레로 그냥 닦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 현장에서 계속 일을 시키는. 예. 그러면서 월급은 한 푼도 주지는 않고 다 이게 너희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 끝나고 돌아갈 때 한꺼번에 맞아요. 예, 돈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학비에 보태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한 1년, 2년간 거기서 그 강제 사실 노동을 한 건데 그리고 한 푼도 받지를 못하고 그냥 다시 귀국 선에 이제 몸을 싣고 들어와서 지금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로 뺏어간 내 임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그리고 이제 한 할아버님 한 분은 이제 원래 그 경성 그 제대를 나오시고 한국은행 그 당시에는 조선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 그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인텔리들까지 뽑아가지고 강제 그 노역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잠수함 만드는 그 군수공장에 갔었는데 잠수함에 큰 군함인가. 근데 거기서도 그 일본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맞아 잠수함 만드는 쪽, 한국 노동자들은 이제 큰 군함을 만드는 쪽에 군함이 훨씬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3층 이렇게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3층에서 누가 망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딱 잘못해서 놓치면 망치가 1층에 밑에서 일하는 맞으면 그냥 직사라는 거예요. 근데 잠수함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위험성도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필사에 탈주를 해서 힘들게 이제 탈출해 오시고 그래서 뭐 국내 이제 한 증권사에 이제 임원까지 하시고 퇴역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악몽에 시달린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나 또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결국 세상을 떠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고 일본의 지금 사죄와 배상을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받아내도 현찮을 판에 지금 대통령 모든 걸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대일 관계를 넘어가지고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건 악행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우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 현직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들 하셨어요. 예. 강경화 장관이 정말 딱 해야 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래를 위한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그 집단 의식 혹은 무의식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원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미국도 온전한 일본도 온전한 국가가 안 된다.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숨기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걸로서 어떻게 온전한 민주주의며 그 소위 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온전한 리드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못 된다. 이건 절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청산하고 와야 된다. 그 청산하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본이, 제가 또 다른 데서 들은 얘기로는 일본이 이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물론 금전적인 그 손실 부분도 있고 위신, 체면 문제도 있지만 이게 철저하게 그 예전 우리 흔히 말하는 군국, 일제시대 때 그 군국 일본 말하자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 그 야만적인 그 대륙 침략을 했던 그 자기 선조 행위가 옳았다고 철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그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아버지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반성 없이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 표현에 하면 일종의 옛날에 제국주의 시 열강
서구 제국주의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침략할 때 그 열강들이 각족전 같이 일본이 다시 그 열강의 하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침략주의적인 일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지금 그랬듯이 지금 일본은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방위비라고 하는 군사비를 지금 2배로 올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을 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적기지 사실 선제 공격권까지 지금 의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컨대 북한 같은 데서 미사일을 쏠 것 같다. 우리나라에 날아올 것 같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평화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 이 평화헌법이 네. 아닙니다, 이미. 그냥 공격적인 법이거든요. 네. 그 그걸 피해는 제대로- 고스란히 저희 이제 한반도가 전쟁이 된 그렇죠. 거죠. 일본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데 일본은 완전히 국가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거를 가장 그렇게 바꾸라고 재촉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계속 그렇게 바꿨고, 미국이 헌법을 평화헌법을 만들어놓고 몇 년 안 지나서 그 냉전 체제 때 미국이 그걸 바로 바꾸라고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차마 그걸 못하고 있는 걸 한국 정부가 사실 대신 다 해준 겁니다. 한국에 가서 과거 사지 안 해도 좋다. 이미 그거는 100년 전의 일이다. 우리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면 가장 피해를 입은 그 국가가 우리는 사죄받기를 혹은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과거의 일본은 아니다. 새로운 일본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은 지금 일본이 그런 헌법 사실상 고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일종의 열강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제도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모두 다 긍정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 한미일 삼각 동맹이 내지는 아직은 동맹은 아니지만요. 삼각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군 지휘 체계도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일은 이미 통합하고 있거든요. 그 한국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들레에서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제7광구 문제, 국내 그 언론에서 어디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대륙봉 한일 공동 그 개발 협정이 이제 종료 시간이 2년밖에 남지는 않았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일 외교 현안인데, 지금 민들레에서 벌써 여섯 번째 기사를 내놨네요. 네. 제7광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7광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이런 대규모 매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거기까지는 뭐 대충 예.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서 최근에 그 한일 간의 이른바 군사협력 강화 속에서 네. 7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첨단 무기들이 대거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7광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까지도 남한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7광구는 우리 한국 정부에 의해서 시간은 일본 편인데 남은 2년 동안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지금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7광구의 에너지원은 물론이고 이런 그 한일 간의 군사적인 한편으로는 협력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또 긴장이죠. 그런 상황이 특히 7광구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좀 전개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이제 종전 판례의 경우는 이 육지로부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영유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대륙북이 중간선으로 영해. 그러니까 영해 개념으로 이 국간의 영해의 중간선으로 이제 중간선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제7광구의 90% 이상이 이제 일본 영해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일 공동 그 개발 협정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이제 일본이 지금 새로운 판례를 가지고 7광구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야욕을 이제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은 이미 이제 차근차근 이걸 이제 본인의 그 영유권을 되찾아오게 난 뒤에 뭐 광물 지하조원 개발뿐만 아니고 이걸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할지 착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해양 주권 문제나 이건 유엔 쪽이 워낙 그 강대국 대국들 중심으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강자의 논리예요. 이게 원래 그 해양 영해 정하는 것도 뭐 11회에서 20회리 그다음에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 뭡니까 영토 수역 만들고 이지 같은 거 만들고 한 것도 보면은 결국은 그 예전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 그리고 힘이 센 나라들 다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걸 중간에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대륙봉 연장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륙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이걸 일본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래서도 안 되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보를 할 거면 최소한 그런 거라도 협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칠광구 문제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하든지 뭐 다 퍼주고 나서 지금 우리가 도대체 뭘로 지금 이제 이 칠광구 문제를 우리가 일본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이어도라고 하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지금 다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잖아요. 중국은 남중국해하고 대만을 자기가 차지해 태평양으로 그냥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방어선이 또 걸림돌 오키나와하고 지금 일본 난사이 제도라고 하는 그 일본 남쪽에 있는 섬들하고 지금 칠광구 이쪽이거든요. 그 이게 나중에 보면 동아시아의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아무런 그 지금 입 다물고 안 그래도 힘이 약한 데다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거 뭐 우리는 그야말로 손가락도 얹어놓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게. 뭐 독도 지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일본의 이 도발에 그 제대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7광구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들레가 6번에 걸쳐서 제7광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직접 한번 민들레 홈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김성걸 편집위원이 쭉 정리한 제7광구 시리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지금 방금 전에 봤던 7광구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 나온 주요 기사들 이제 유튜브에서 음성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한 언론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에도 계속 많은 응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걸로 저희 이제 시사톡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두 분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마무리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우리 대표부터. 제가 이게 미처 준비가 잘 안 돼서. 아까 한국의 언론이 질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잃어버린 것은 질문할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이다. 질문의 의지이다. 이것이 한국 언론에서 실종되고 있다. 민들레가 처음에 이제 창간됐을 때부터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남들이 쓰지 않는 것을 쓰고 묻지 않는 것을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들레의 질문의 능력, 질문의 의지가 특히 좀 많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국제 정세나 우리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또 특히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언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그 30하고 5하국 때 그 언론 상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취약한 것이 그때는 그리고 싸운다는 전선이 분명했고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는 게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돼버리고 뭘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표는 좌표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 거대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든 걸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진보 언론이라고 했던 그런 몇몇 언론 미디어조차도 지금 거의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언론을
밑보 혹은 그와 같이 공동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듯한 이상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망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국익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한일 동맹이건 한미 동맹이건 오래 갈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론이 전해야 될 것은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울려 퍼진 55차례 박수 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민들의 시사 톡톡에서 얘기했던 우리 해외 동포들의 절규 그리고 제7강국에 대한 경고 이런 소식들이 이런 뉴스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들이 더 많은 공론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더 탐사 그리고 민들레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